할머니, 그 스카프 당장 빼세요. 빼라고요. 안 빼면 죽어요. 어머, 얘가 이게 뭐 하는 거니? 가난한 소녀가 재벌 회장의 목에서 스카프를 낚아챘습니다. 75살 장은기 회장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9살 아이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순간 회장의 목 주변에 빨간 발진이 올라왔습니다. 스카프에는 독성 물질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 누가 왜 재벌 회장을 죽이려 한 걸까요? 그리고 이 가난한 소녀는 대체 누구길래 회장을 목숨 걸고 구한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소녀가 회장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9살 소녀가 목숨 걸고 구한 재벌 회장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가족비밀실록입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11월 초저녁이었습니다. 9살 한지우는 낡은 배낭을 둘러매고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손에 든 건 할아버지 무릎약이 든 하얀 봉지. 약사 아주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무리하지 말라고 전해라고 당부하던 말이 아직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평소처럼 판자촌으로 가는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공사 펜스가 골목을 막아버렸습니다. 에이, 돌아가야 하나.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옆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낯선 주택가였습니다. 판자촌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높은 담장, 육중한 대문, 잘 다듬어진 조경수들. 대문마다 번쩍이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겨울에도 따뜻하겠지. 지우는 그런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빨리 집에 가서 할아버지께 약을 드려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 저택 대문 앞을 지나가던 순간 틈 사이로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우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정원 한쪽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여자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고 남자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자의 손엔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무늬의 스카프 한 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엔 작은 스프레이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면 안 될 것 같은 장면이었어요. 여자가 스프레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장자리에만 뿌려. 중앙은 건드리지 마. 쉭쉭. 투명한 액체가 스카프 가장자리에 뿌려졌어요. 빛을 받아 잠깐 반짝이다가 스며들었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정말 이래도 돼? 흔적 안 남는 거 맞지? 여자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피부에 닿으면 서서히 흡수돼. 증상은 며칠 후에나 나타나고 그땐 이미. 그럼 누나는 자연사야. 75이면 충분히 자연스럽잖아. 지우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약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숨소리까지 죽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스카프를 들어 올렸어요. 오늘 저녁에 누나한테 드리면 되는 거지? 응. 꼭 목에 두르시게 해. 손목에도 닿게 하고. 그래야 빠르게 스며들어. 여자가 고무장갑을 벗으며
스프레이통을 치웠습니다. 그러고는 스카프를 명품 상자에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로고가 박힌 고급스러운 상자였습니다.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렷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증거를 남겨야 해.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중고 보급형 폰.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카메라는 작동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잡아 화면을 켰어요. 카메라 앱을 실행시키고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대문 틈 사이로 폰을 살짝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지만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겼어요. 여자가 상자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자. 누가 보면 안 돼. 남자가 상자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완벽한 거지? 완벽해. 검사에도 안 나와. 보험도 이미 바꿔놨고. 그럼 우리가 회사 전부 우리 거야. 이제 더 이상 누나 눈치 안 봐도 돼.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급히 녹화를 멈추고 몸을 숨겼습니다. 담장 옆 나무 뒤로 재빨리 몸을 붙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땀이 흘렀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무에서 조심스럽게 떨어졌습니다. 손에 든 약봉지가 찌그러져 있었어요. 지우는 봉지를 다시 펴서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뛰기 시작했어요. 배낭이 등에서 튀고 약봉지가 흔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고 또 돌았어요. 익숙한 판자촌 골목이 나타났을 때 지우는 그제야 멈춰 섰습니다. 무릎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폰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어요. 방금 찍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흔들리는 화면.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가 또렷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부에 닿으면 서서히 흡수돼. 자연사야. 75이면 충분히 자연스럽잖아. 회사 전부 우리 거야. 지우는 영상을 멈췄어요. 누군가 죽을지도 몰라. 지우는 폰을 꼭 쥐었습니다. 작은 손 안에서 폰이 따뜻하게 데워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아무도 9살 아이의 말을 믿어줄까요? 지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연기가 판자촌 골목 여기저기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녁밥 짓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지우는 집으로 걸어갔어요.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우의 머릿속엔 그 장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스카프에 뿌려지던 투명한 액체. 자연사야. 회사 전부 우리 거야. 지우는 품속의 폰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영상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내일 뭔가 해야 해. 지우는 그렇게 다짐하며 판잣집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판자촌은 일찍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재개발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주민들은 하나둘 마을 공터로 모여들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 불안한 눈빛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보상금이 너무 적다던데. 우리 어디로 가라는 거야? 아이들 학교는 어쩌고. 지우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공터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만석 할아버지는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무거운 한숨을 쉬었어요. 지우야, 우리도 이사 가야 할지 모르겠구나. 지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전 10시, 검은 세단 2대가 천천히 공터로 들어왔습니다. 주민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게 회장 차례. 백만장자라던데. 우리 사정 알아나 줄까? 차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어요. 75살 장은기 회장이었습니다. 회색 재킷에 단정한 머리.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어요.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로 그 스카프였어요. 베이지와 골드 패턴의 실크 스카프. 어젯밤 본 바로 그것.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숨이 막혔어요. 저거야. 독이 묻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배었어요. 은기 회장은 주민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경호원 2명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회장님, 보상금 좀 더 올려주십시오. 우리 어디 가서 살라고요? 주민들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어요. 은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민들을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선 속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경호원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40대 후반 정장을 입은 남자. 바로 어젯밤 지우가 본 그 사람이었어요. 한도섭이었습니다. 도섭은 은기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시간 되셨으면 주민 대표들과 면담하시죠. 은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도섭의 눈빛이 은기의 목에 두른 스카프를 스쳤습니다.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지우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할머니를.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은기가 임시로 마련된 천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민 대표 몇 명이 따라 들어갔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만석 할아버지가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지우야, 우리 집에 가자. 여긴 어른들이 알아서 할 거야. 하지만 지우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말해야 해. 누군가한테 말해야 해.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9살 아이의 말을. 경찰 아저씨한테? 하지만 경찰서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혼자 가기엔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른들한테? 하지만 주민들은 모두 자기 집 걱정에 정신이 없었어요. 지우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지우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어요. 영상이 거기 있었습니다. 증거가. 내가 직접 말해야 해.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경호원들도 무서웠고 저 차가운 얼굴의 회장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저 할머니가 죽는 거였어요. 지우는 어젯밤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후에나 증상이 나타나고 자연사야. 며칠 후면 늦어요. 그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안 돼. 지우는 할아버지 손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잠깐만요. 지우야? 어디가? 만석이 놀라 지우를 불렀지만 지우는 이미 뛰기 시작했어요. 작은 몸으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잠깐만요. 비켜주세요. 주민들이 놀라 지우를 봤어요. 어머, 저 꼬마 왜 저래? 위험해, 애가.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막이 보였어요. 은기 회장이 의자에 앉아 주민 대표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지우를 봤어요. 어린이 여기는 출입 금지야. 큰 손이 지우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재빨리 몸을 숙여 경호원의 팔 밑을 빠져나갔어요. 할머니, 지우의 목소리가 천막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은기가 고개를 돌렸어요. 주민 대표들도 놀라 돌아봤습니다.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은기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경호원이 다시 지우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해가 지금. 하지만 은기가 손을 들어 경호원을 제지했어요. 잠깐. 은기는 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갑지만 조금 당황한 눈빛이었어요. 아이, 무슨 일이니? 지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어요. 할머니, 그거.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은기의 목에 두른 스카프를 가리켰습니다. 그 스카프? 위험해요. 천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민 대표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우를 봤어요. 도섭이 뒤에서 다가오며 웃었습니다. 누나, 애가 장난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은기는 도섭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지우만 바라봤습니다. 위험하다니 무슨 말이니? 지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간신히 잡아 화면을 켰어요. 어제 봤어요. 지우는 갤러리를 열고 영상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카프에 이상한 걸 뿌렸어요. 지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흔들리며 시작됐어요. 고무 장갑을 낀 손, 스프레이를 뿌리는 장면, 그리고 피부에 닿으면 서서히 흡수돼. 증상은 며칠 후에나 나타나고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천막 안이 얼어붙었어요. 도섭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은기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목을 만졌어요. 스카프가 닿은 부위가 따끔거렸습니다. 은기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3장. 정계 마이너스 계획 아이의 용기 있는 선택. 은기는 천천히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스카프가 닿은 부위가 따끔거렸어요. 처음엔 그냥 피부가 예민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침부터 느껴졌던 그 미세한 가려움, 손목의 붉은 기운, 모두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무시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은기의 손이 스카프 끝을 잡았어요. 천막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인 채 은기를 바라봤어요. 작은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도섭이 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애가 장난치는 거라고요.
도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 영상도 어디서 합성한 거겠죠. 요즘 애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은기는 도섭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합성? 은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럼 영상 속 남자가 너를 닮은 건 우연이겠지? 도섭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은기는 다시 지우를 봤습니다. 아이, 이 영상을 언제 찍었니?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제 저녁이요. 어디서? 큰 집이었어요. 담장이 높고 대문에 차가 있었어요. 지우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약 사러 갔다가 길을 잃었는데 대문이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어요. 은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스카프를 풀기 시작했어요. 누나, 뭐 하시는 거예요? 도섭이 소리쳤지만 은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카프가 목에서 풀렸어요.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은기의 목덜미에 작은 붉은 반점들이 보였어요. 스카프가 닿았던 부위였습니다. 손목에도 같은 반점이 올라와 있었어요. 주민 대표 한 명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회장님, 저게. 은기는 스카프를 손에 들고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실크 소재, 아름다운 무늬. 며칠 전 도섭이 누나 선물이에요. 어울리실 것 같아서라며 건넸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은기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어요. 도섭. 은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도섭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누나, 저는 아무것도. 대답해. 은기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도섭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지우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그 사람이 말했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도섭을 가리켰습니다. 회사 전부 우리 거야라고. 이제 더 이상 누나 눈치 안 봐도 된다고. 도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섭을 봤어요. 30년 전 아버지가 후처와 재혼하며 집에 데려온 어린 동생.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자랐지만 결국 회사는 자신이 물려받았던 그 동생. 늘 자신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날 미워한 건 알았어. 하지만 설마. 은기는 스카프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경찰을 불러. 은기의 말에 경호원이 급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나, 잠깐만요. 오해예요. 도섭이 은기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이 재빨리 도섭을 막아섰어요. 비켜. 내가 누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도섭이 몸부림쳤지만 경호원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은기는 천막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어요.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장님 목에 뭐가 있어? 저 꼬마가 뭘 한 거야? 은기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75해를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내 동생이 나를 죽이려 했다고.
은기는 비틀거렸어요. 그때 작은 손이 은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은기를 올려다봤습니다. 은기는 지우를 내려다봤어요. 9살, 판자촌에 사는 가난한 아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어요. 은기는 무릎을 굽혀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이야, 내 이름이 뭐니? 한지우요. 지우야. 은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은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감정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공터로 들어왔어요. 경찰관들이 내려 천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섭은 여전히 경호원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누나, 제발. 오해라고요. 하지만 은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은기에게 다가왔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은기는 바닥에 떨어진 스카프를 가리켰습니다. 저 스카프를 분석해 주세요. 독극물이 묻어 있을 겁니다. 경찰관이 놀라 스카프를 봤어요. 그리고 은기는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증거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경찰관에게 건넸어요.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도섭과 미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피부에 닿으면 서서히 흡수돼. 자연사야. 회사 전부 우리 거야.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살인 미수입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도섭에게 다가갔어요. 한도섭 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도섭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차가운 쇠소리가 공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은기는 여전히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서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어깨가 자신을 지탱해 주는 것 같았어요. 지우야. 은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그냥 할머니가 무사했으면 좋겠어서요. 은기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자신을 구한 작은 영웅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급히 내려 은기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은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응급구조사는 은기의 목과 손목을 확인하며 표정을 굳혔어요. 피부에 접촉성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은기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구급차에 오르기 전 은기는 지우를 돌아봤습니다. 지우야, 너도 같이 가자. 검사를 받아야 해. 지우는 고개를 가웃했어요. 저요? 저는 안 아픈데요. 내가 그 집 앞에 있었잖니. 혹시 모르니까 확인하는 게 좋겠어. 만석 할아버지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지우야, 괜찮니?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만석은 은기를 봤어요.
처음 보는 백만장자 회장 앞에서 주눅이 들었지만 손녀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회장님, 저희 지우가 무슨 잘못이라도. 은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 아이가 저를 구했어요. 은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주시겠습니까?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만석은 지우를 봤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구급차에 올랐어요.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출발했습니다. 공터엔 경찰과 주민들만 남았어요. 도섭은 경찰차에 실려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누나, 누나. 도섭이 차창 너머로 소리쳤지만 은기를 태운 구급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 의사가 은기의 목과 손목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접촉 부위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성 물질로 추정되네요. 은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말이었구나. 도섭이 정말 나를.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후처를 데려온 날, 8살이던 도섭이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 은기야, 이제부터 도섭이가 내 동생이다. 잘 챙겨줘라. 은기는 25이었어요. 이미 회사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린 동생을 챙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노력했어요. 하지만 도섭은 항상 자신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누나는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갈 거잖아요. 난 아무것도 못 받을 거예요. 그런 말을 중얼거리며 자랐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은기가 회사를 물려받자 도섭의 원망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은기는 눈을 감았어요. 옆 침대에선 지우가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지우의 팔에서 피를 뽑았어요. 아프지? 조금만 참아. 괜찮아요. 지우는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얼굴을 찌푸렸어요. 만석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지우 용감하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은기는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랑 둘이 사니? 네. 부모님은? 지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는? 제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구나. 미안해.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지우는 만석을 보며 웃었습니다. 만석도 쓸쓸하게 웃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는? 은기의 질문에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할아버지도 모르신대요. 만석이 끼어들었어요. 제 딸이 해외에서 일할 때 만난 분이라고만 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그분은 지금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딸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만석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은기는 가슴 한쪽이 시린 것 같았어요. 아이도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구나. 1시간 후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다행히 피부 접촉만으로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독성이 서서히 흡수되는 방식이라 장시간 착용했다면 위험했겠지만 의사는 말을 멈추고 지우를 봤어요. 이 아이가 빨리 발견해서 큰 화를 면하셨습니다. 은기는 지우를 봤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중에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이한 점? 회장님과 지우 양의 혈액형이 같습니다. RH 음성 AB형이요. 은기는 눈을 깜빡였어요. 그게 흔하지 않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내에서 매우 희귀한 혈액형입니다. 0.1% 미만이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전되는 형질입니다. 가까운 혈연 관계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은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혈연 관계, 네. 물론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유전자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기는 지우를 다시 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은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외아들 윤호. 9년 전 해외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당시 30이었던 아들은 해외 지사 CFO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통화에서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었어요. 한국분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은기는 바빴습니다. 회사 일에 쫓기고 있었어요. 그래, 다음에 자세히 얘기하자. 그렇게 대화를 끝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윤호의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사람이 은기의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를 해주세요. 은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석이 놀라 은기를 봤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은기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만석은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는 무슨 일인지 모르는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만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동의서에 서명이 이뤄졌어요. 은기와 지우의 혈액 샘플이 채취됐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옵니다. 의사의 말에 은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은기는 지우를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마치 죽은 아들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은기는 병원 상담실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손에 든 핸드백 끈을 꽉 쥐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75회를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어요.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들어오세요. 의사가 은기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만석과 지우도 이미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은기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장은기 회장님과 한지우 양의 유전자 검사 결과. 의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손관계로 확인됩니다. 일치율 99.9%입니다. 상담실이 조용해졌어요. 은기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만석은 눈을 크게 뜨고 의사를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의사가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DNA 일치 구간이 명확합니다.
지우 양은 회장님의 직계 손녀가 맞습니다. 추가로 확인한 결과 고인이 된 윤호 씨의 해외 의료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은기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글씨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윤호의 딸. 은기의 손이 떨렸습니다. 9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혼자 서 있던 자신,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강해야 해. 무너지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쳤었어요. 아들의 사진을 보며 밤마다 울었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냉정한 회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회사가 흔들린다. 그렇게 자신을 억눌렀어요. 하지만 지금은 지우야. 은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은기를 봤어요. 네, 할머니. 은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너는 내 손녀란다. 지우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손녀요? 은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내 아빠는 내 아들이었어.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아빠가 있었어요? 은기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윤호의 사진이었어요. 30살 때 찍은 증명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윤호, 내 아버지야. 지우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작은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떤 분이었어요? 은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항상 웃었지. 은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단다. 지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가 저를 알았을까요? 은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몰랐을 거야. 내가 있다는 걸. 은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아들이 만나는 사람에 대해 물어봤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어요. 만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딸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그분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만석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딸이 한국으로 돌아와 혼자 지우를 낳고 4년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병으로. 만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이 아이 혼자. 은기는 지우를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윤호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저를 좋아했을까요? 은기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너를 봤다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을 거야. 은기의 눈물이 지우의 어깨에 떨어졌어요. 30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우도 은기를 안았어요. 작은 팔이 은기의 등을 감쌌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이제 할머니가 생긴 거예요? 은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야. 만석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상담실엔 울음소리만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건 슬픈 울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눈물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은기는 천천히 지우를 놓았습니다. 지우야, 너 어디서 살고 있니? 판자촌이요. 할아버지랑 같이요. 은기는 만석을 봤습니다. 실례지만 댁은 만석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월세 17만 원짜리 판잣집입니다. 재개발 예정지라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은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손녀가 그런 곳에서. 은기는 결심했어요. 이사 가세요. 제가 집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만석이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럴 순 없습니다. 왜요? 저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은기는 만석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는 제 손녀입니다. 가족이에요. 은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만석은 은기를 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은기는 지우를 다시 안았습니다. 이제부터 할머니가 지켜줄게. 약속해. 지우는 은기의 품에 안겨 웃었어요. 네, 할머니. 그날 오후 은기는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도섭과 미진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형사가 은기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스카프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피부 흡수형 독극물이었습니다. 장기간 착용 시 서서히 장기에 손상을 입히고 결국. 형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은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생은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형사는 서류를 보여줬어요. 보험금 수령인 변경 기록, 독극물 구매 내역, 그리고 지우 양이 촬영한 영상까지. 재판에서 유죄가 확실합니다. 은기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서봐. 왜?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어. 회사를 빼앗으려고. 은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끝까지 처벌해 주세요. 선처는 없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기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우라는 손녀가 생겼으니까요. 은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섭과 미진의 구속 소식은 언론에 대서특필됐어요. 백만장자 회장 살해 음모. 9살 소녀가 밝혀낸 진실.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보도가 나갔습니다. 은기의 회사는 혼란에 빠졌어요. 주가가 흔들렸고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은기는 그 모든 것보다 지우가 더 중요했어요. 은기는 지우와 만석을 위해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판자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깨끗한 아파트 한 채. 햇빛이 잘 들고 지우가 다니는 학교와도 가까웠어요. 이사하는 날 지우는 새 집을 돌아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너무 좋아요. 진짜 따뜻해요. 만석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은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순 없지만 정말 몰랐어요. 만석은 은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도 몰랐으니까요. 지우는 두 사람을 보며
활짝 웃었어요. 할머니, 주말에 놀러 와요. 은기는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럼 매주 올게. 하지만 은기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무거운 것이 남아 있었어요. 도섭, 30년을 함께 살아온 동생이었습니다. 비록 이복 동생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대체 왜? 은기는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후처를 데려온 날이 떠올랐어요. 은기야, 이제부터 새 어머니다. 잘 모셔라. 은기는 25이었습니다. 이미 성인이었고 회사 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새 어머니는 은기보다 겨우 10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 남자아이. 8살 도섭이었어요. 누나, 안녕하세요. 도섭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은기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 가족이라. 하지만 아버지는 변했습니다. 늦둥이 아들을 얻은 기쁨에 도섭에게만 관심을 쏟았어요. 도섭아, 오늘 학교 어땠니? 도섭아, 이거 먹어봐. 도섭이 커서 회사 이어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은기는 투명 인간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은기에게 회사 일만 시켰어요. 은기야, 넌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사랑은 도섭에게, 일은 은기에게.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섭은 자라며 점점 은기를 경계했어요. 누나는 회사 다 가져갈 거잖아요. 전 아무것도 못 받을 거예요. 은기는 그럴 때마다 말했습니다. 도섭아, 난 내 누나야. 가족이잖아. 하지만 도섭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가족? 전 누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 말이 은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은기가 회사를 물려받자 도섭의 원망은 더 깊어졌어요. 역시 누나가 다 가져갔네요. 전 그냥 들러리였던 거예요. 은기는 도섭에게 부사장 자리를 줬습니다. 같이 회사를 키우자, 도섭아. 하지만 도섭은 그것조차 시혜로 받아들였어요. 동정하는 거죠? 불쌍해서? 결국 둘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기는 회사 경영에 매달렸고 도섭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번 일이 은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다음 날 은기는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도섭을 만나러 온 것이었어요.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도섭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도섭은 초췌해 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빛은 풀려 있었습니다. 은기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도섭도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어요.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그랬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섭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사가 그렇게 중요했니? 나를 죽여서라도 가져야 했어? 은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도섭이 비웃었어요. 누나는 몰라요. 평생 뭐든 가진 사람은 몰라. 난 평생 누나 그림자였어요. 도섭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텐 관심도 없었어요. 겉으로만 예뻐했지. 회사는 결국 누나 거였고 전 그냥 들러리. 은기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섭아, 난 항상 너를 동생으로. 거짓말 마요. 도섭이 소리쳤습니다.
누나도 날 귀찮아했잖아요. 성가신 존재였잖아요. 아니야. 난 정말 됐어요. 도섭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려 했어요. 은기가 급히 말했습니다. 도섭아, 내가 미안했어. 도섭의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너한테 관심을 가져야 했는데, 은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외로웠어.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잃고.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지. 미안해, 도섭아. 도섭은 은기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누나. 하지만 용서할 순 없어. 은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나를 죽이려 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도섭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아요. 전 괴물이에요. 도섭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후회해요. 매일 밤 후회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은기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면회실을 나서며 은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섭은 유리창 너머로 은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은기는 구치소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30년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은기는 눈물을 닦고 시동을 걸었어요.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앞을 봐야지. 지우를 위해서라도. 은기는 차를 몰아 지우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섭과 미진은 피고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착석하세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한도섭과 서미진은 피해자 장은기를 살해할 목적으로 독극물을 스카프에 도포했습니다. 보험금 300억 원을 노린 계획적 범행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은기는 방청석에 앉아 담담하게 앞을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지우와 만석이 함께 있었어요. 지우는 은기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은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지우야.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지우였어요. 지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긴장하지 마. 본대로만 말하면 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지우 양, 지난 11월 15일 저녁에 무엇을 봤나요?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큰 집 앞을 지나가다가 대문 틈으로 봤어요. 무엇을 봤죠? 여자분이 고무 장갑을 끼고 스카프에 뭔가를 뿌렸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남자분이 정말 괜찮냐고 물었고 여자분이 피부에 닿으면 서서히 흡수된다고 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영상을 재생했어요. 지우가 촬영한 그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도섭과 미진의 목소리가 또렷이 흘러나왔어요. 자연사야. 75이면 충분히 자연스럽잖아.
회사 전부 우리 거야.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도섭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진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지우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다음 날 할머니가 그 스카프를 하고 계셔서 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할머니가 위험할 것 같아서 달려갔어요. 무섭지 않았나요? 지우는 은기를 봤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다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은기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지우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은기 옆에 앉았어요. 은기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지우야. 다음은 도섭의 차례였습니다. 도섭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증언대로 나왔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도섭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합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변호인이 놀라 도섭을 봤어요. 피고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도섭은 변호인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계획했습니다. 아내를 시켜서. 도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은기는 도섭을 봤습니다. 도섭은 은기를 돌아봤어요. 누나 미안해요. 도섭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누나를 미워했어요. 누나가 모든 걸 가져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건 저였어요. 도섭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죠. 다만 정말 미안합니다. 은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도섭을 바라봤습니다. 미진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어요. 전 남편이 시킨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독극물 구매 기록, 금융거래 내역, 보험금 변경 서류 모두 미진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서미진은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입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마침내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한도섭,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도섭은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인 서미진, 살인 미수 주도 및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미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항소할 거예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어요. 증거가 명백하고 범행이 계획적입니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은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도섭이 끌려나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누나, 정말 미안해요. 은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동생을 용서하실 건가요? 은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을 보려고 합니다. 은기는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제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기자들이 지우를 봤습니다.
저 아이가 회장님을 구한. 은기는 미소 지었어요. 제 손녀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손녀요? 은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은 제 아들의 딸입니다. 이제야 알게 됐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은기는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은기는 지우를 안고 법원을 빠져나왔어요. 차에 올라타자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은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끝났어. 그럼 우리 이제 행복할 수 있어요? 은기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행복하자, 지우야. 지우는 은기의 품에 안겨 웃었어요.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은기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윤호야, 내 딸 찾았어. 이제부터 엄마가 잘 지킬게. 은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차는 지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판자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기는 재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어요. 주민들을 내쫓는 대신 마을 전체를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호 희망센터. 은기는 아들의 이름을 딴 센터를 지었어요. 1층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작업장, 2층은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과 공부방, 3층은 주민 모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주민들이 모였어요. 은기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민 여러분, 그동안 제가 여러분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은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직 회사 이익만 생각했고 여러분의 삶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가 저를 깨웠습니다. 은기는 지우를 봤어요. 지우는 새 옷을 입고 만석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사람을 보겠습니다. 은기의 말에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센터는 금세 활기를 띠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작업장에서 수제품을 만들었고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지우도 방과 후면 도서관에 왔습니다. 지우야, 오늘도 왔구나.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네, 오늘은 할머니랑 같이 왔어요. 은기도 함께 왔었습니다. 요즘 은기는 주말이면 꼭 지우를 만났어요. 때로는 지우네 집을 방문하고 때로는 지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할머니, 이 책 재밌어요. 지우가 책을 들고 은기에게 보여줬어요. 은기는 안경을 쓰고 책을 봤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읽어볼까? 같이 읽어요. 지우는 은기 옆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어요.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은기는 지우와 만석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요리했어요. 식탁에는 된장찌개, 김치, 불고기, 나물이 차려져 있었어요. 만석이 놀라 은기를 봤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하셨다고요? 은기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서툴지만 정성껏 했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우가 밝게 말하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은기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만석도 국을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은기가 말했습니다.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사돈어른? 은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불러주세요. 식사가 끝나고 지우는 거실 창가에 섰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기가 다가왔어요. 지우야, 뭘 보니? 별이요. 할머니, 저기 아빠도 계실까요? 은기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지우 보고 계실 거야. 지우는 은기의 품에 안겨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은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행복해, 지우야. 할머니는 외롭지 않으세요? 은기는 지우를 더 꼭 안았습니다. 이제는 안 외로워. 지우가 있으니까. 저도요. 할머니가 있어서 안 외로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만석과 지우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은기는 혼자 거실에 앉아 윤호의 사진을 봤습니다. 윤호야, 내 딸 정말 착하구나. 은기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늦게 알아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 잘 지킬게. 사진 속 윤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내가 사랑했을 아이야. 엄마도 사랑해. 그날 밤 은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며칠 후 은기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놀라 은기를 봤어요. 회장님, 그럼 수익은? 은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윤호 희망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슷한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고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주주들이. 은기는 이사를 받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아들이 원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제 손녀가 가르쳐 준 길입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봤어요. 결국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은기는 미소 지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은기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은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은기는 지우와 만석을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꽃 예뻐요. 지우가 벚꽃 아래서 뛰어놀았어요. 은기는 벤치에 앉아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만석이 옆에 앉았어요. 사돈어른, 지우가 정말 밝아졌습니다. 은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지우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돈어른도 많이 변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전엔 눈빛이 차가우셨는데 이젠 따뜻하십니다. 은기는 지우를 봤어요. 아이는 벚꽃잎을 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저를 바꿨어요. 은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을 보는 법을 가르쳐 줬죠. 지우가 달려와 은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같이 사진 찍어요. 그래, 찍자.
만석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은기와 지우는 벚꽃나무 아래 나란히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은기와 지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기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었어요. 윤호의 사진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윤호야, 우리 가족 사진이야. 은기는 두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엄마는 외롭지 않아. 내 딸이 함께 있으니까.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어요. 은기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습니다. 75해를 살아오며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배신당하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은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남아 있었어요. 지우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기는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도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며 은기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할머니를 살려줘서. 그리고 윤호야. 좋은 딸 남겨줘서 고마워. 은기는 미소를 띤 채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윤호가 보였어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우가 있었어요. 아빠와 딸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은기도 꿈속에서 그들에게 달려갔어요. 세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봄밤은 깊어갔고 새로운 내일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의 여운이 남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가족비밀실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